미국이 꼴찌인데 한국이 1위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이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안 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선인데요. 이순신의 나라답게 우리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한국을 무시하던 미국이 결국 백기를 들고 한국에 구걸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 조선업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오후 2시 펜타곤 동관 3층 회의실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제이슨 리드미 국방부 해군 전력 고문으로 15년간 조선 분야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죠. 오늘 회의는 필라델피아 조선소 프로젝트 물량 배분이라는 중대한 안건을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3개의 두터운 제안서가 놓여 있었어요. 프랑스 탈레스 해양 시스템즈와 중국 CSSC 그리고 한화 시스템의 조선 기술 패키지였습니다. 저는 지난 3주간 이 자료들을 밤잠을 설쳐가며 분석했거든요. 특히 한화의 K조선 과거 실적 데이터는 정말 놀라웠어요. 폴란드 해군 호위함 프로젝트에서 납기 준수율 100%, 품질 하자율 0.2% 미만이라는 수치가 눈에 띄었죠. 더욱이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진행한 해외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에서도 예산 대비 105%의 효율성을 보여줬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극한 해양 환경에서의 내구성 테스트 결과였어요. 북해의 혹독한 추위와 동남아시아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작동했다는 보고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톰슨 제독이 회의실에 들어오자 모든 참석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40년 경력의 해군 출신으로 전통적으로 유럽 조선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이었어요. 제독의 시선이 한화 제안서 위에 잠깐 머물렀을 때 저는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지난주 예비 검토에서 한화의 기술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과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제독이 자리에 앉으며 첫 마디를 던졌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프랑스와 중국 쪽으로 대부분 물량을 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결정된 듯 확신에 차 있었죠. 우리는 이미 탈레스와 수십 년간 협력해왔고 중국의 생산 능력도 검증되어 있으니까요. 회의실의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스미스 차관보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조선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기회죠. 프랑스는 나토의 핵심 동맹국이고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독님, 한화의 실적 데이터를 보시면 건조 물량 30% 이상 배정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제독의 시선이 제게 향했을 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K조선의 모듈화 기술과 정시 납기 실적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 효율성에서 타 업체들을 크게 앞서고 있었거든요.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한화는 지난 5년간 해외 프로젝트에서 평균 납기 지연율이 2.1%에 불과해요. 반면 다른 주요 업체들은 15%에서 20% 수준이죠. 품질 면에서도 국제해양 안전 기준을 120% 초과 달성했고 특히 용접 품질과 구조적 안정성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스미스 차관보가 비웃듯 말했어요. 제이슨, 한화는 민간 기업일 뿐입니다. 전략 파트너는 아니죠. 프랑스는 나토 동맹국이고 중국은 생산 규모에서 압도적입니다. 한국 업체에 큰 물량을 맡기는 건 리스크가 너무 커요. 더욱이 이들의 기술이 정말 믿을 만한지도 의문입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대부분 기존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분위기였고 한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복잡한 해양 환경에서의 내구성 테스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염분과 습도 그리고 극한 온도 변화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작동한다는 데이터였죠. 제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와 외교 그리고 장기적 관계를 고려해야 하죠. 한화는 고작 15% 정도가 적당할 겁니다.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어 보이네요. 저는 그 순간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1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봐온 일이었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거든요. 객관적 데이터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되는 현실 말이에요. 회의가 끝날 무렵 존스 국방부 조달청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 그럼 프랑스 45%와 중국 40% 그리고 한국 15%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신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미 분위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또 이러는군. 정치는 언제나 기술을 무시하지. 포토맥 강이 보이는 창가에서 저는 한화 제안서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분명 이들의 기술력은 인정받을 만했는데 겨우 15%라니요. 하지만 속으로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예상하는 대로라면 한화는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3월 15일 오전 10시 필라델피아 부두는 봄바람에도 불구하고 쌀쌀했어요. 델라웨어 강변에 자리 잡은 조선소 프로젝트 착수식 현장은 그야말로 국제적인 행사였습니다. 저는 정부 관계자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사실 한화팀이 어떻게 시작할지 궁금해서 일찍 도착했거든요. 부두 중앙에는 거대한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성조기와 각국 국기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프랑스 탈레스 팀 부스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대형 텐트 아래 고급 케이터링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고 샴페인과 오르데브르가 가득했죠. 기자들과 VIP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탈레스 현지 법인 사장인 피에르 뒤부아가 유창한 영어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40년간 미 해군과 협력해온 파트너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 신뢰의 연장선이죠. 중국 CSSC 팀도 만만치 않았어요. 붉은색 깃발과 함께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리우 총괄 매니저가 중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열정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산 능력은 연간 200만 톤 규모입니다. 세계 어디서도 이런 스케일은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한화팀이 있는 곳을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부두 끝쪽으로 걸어가다 보니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장비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부스도 기자들도 케이터링도 없었어요. 그냥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묵묵히 크레인에서 내려오는 장비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스패너를 꺼내 체크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이미 일을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강도윤이라고 소개한 한화현지 총괄 매니저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말수가 많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리드 고문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에게 물어봤어요. 다른 팀들처럼 부스나 프레젠테이션은 안 하시나요? 강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일하러 왔어요. 말보다는 결과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15% 물량을 받은 팀치고는 너무 담담한 거였거든요. 보통은 불만을 표하거나 아쉬워하는 기색이라도 보일 텐데 이들은 오히려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공식 착수식이 시작되자 톰슨 제독이 연단에 올라 개회사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미국 조선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직한 파트너들과 함께 말이죠. 프랑스와 중국 대표들이 차례로 연설했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한화는 연설 순서에도 없었어요. 그냥 관중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착수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각자 작업 구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망설이다가 한화 쪽으로 걸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말이에요. 일부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강도윤과 그의 팀원들이 이미 안전모를 쓰고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여러분이 왜 이곳에 왔는지 저는 압니다. 조용히 해내주세요. 그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리드 고문님은 왜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과거 실적을 봤을 때 15%는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강도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엔 작게 시작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날 오후 저는 새 팀의 첫날 작업 현황을 점검하러 돌아다녔어요. 프랑스 구역에서는 대형 크레인 2대가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고 고급 기술진들이 태블릿을 들고 이곳저곳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구역에서는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어 있었어요.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동시에 움직이며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속도는 확실히 빨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화구역은 달랐어요. 소수의 인력이 매우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내부 공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다른 팀들이 겉으로 보이는 큰 작업부터 시작한 반면 한화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점검하고 있었거든요. 조선소 실무자 중 한 명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저 작은 팀이 배를 만들 수는 없을걸.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화려하지 않잖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팀을 계속 지켜봤어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텐덤 방식이라고 부르는 그들만의 설계 철학이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 돌아와서 저는 첫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무언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흥미로워질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착수식 이후 2주가 지나면서 저는 매일 조선소를 순회하며 각국 팀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어요. 국방부 고문으로서의 공식 업무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팀이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해서였죠. 매주 목요일마다 제출되는 주간 보고서를 통해 각 팀의 성과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프랑스 탈레스 팀의 작업 현장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오전 9시에 도착하면 이미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 3대가 웅장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400톤급 크레인이 철판을 들어올리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로봇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피에르 뒤부아 사장이 현장을 안내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요. 이 크레인 한 대 가격이 800만 달러입니다. 효율성이 다르죠. 프랑스 기술진들은 모두 명문 공과대학 출신들이었어요. 각자 태블릿과 고급 측정 장비를 들고 다니며 정밀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후 3시마다 열리는 기술회의에서는 불어와 영어가 섞인 토론이 이어졌고 모든 것이 매우 체계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중국 CSSC 팀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속도 중심의 대형 조립 방식이었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작업이 진행되었고 현장에는 항상 15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리우 총괄 매니저가 확성기를 들고 중국어로 지시를 내리는 소리가 부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빨리빨리, 더 빨리, 시간이 돈이다. 그들의 작업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하루 만에 대형 블록 2개를 조립해내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중국의 힘이구나 싶었죠. 수치상으로도 일일 진행률이 다른 팀보다 40% 이상 빨랐거든요. 하지만 하나팀의 구역은 언제나 조용했어요. 소수의 인력이 텐덤 방식으로 설계된 작업을 묵묵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른 팀들이 큰 덩어리부터 만들어가는 동안 한화는 보이지 않는 내부 공정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강도윤에게 물어봤어요. 다른 팀들보다 진행이 느려 보이는데 괜찮으신가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요. 겉으로는 느려 보이지만 나중에는 더 빨라질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위가 안전하거든요. 3주차가 되자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주 제출되는 시공 기록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각 팀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프랑스는 대형 크레인과 고급 인력을 활용한 정밀 작업에 강점을 보였어요. 용접 품질이나 마감 처리에서는 확실히 뛰어났죠. 하지만 진행 속도는 계획 대비 85%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은 속도 중심의 대형 조립에서 압도적이었어요. 대량 생산 방식으로 빠르게 블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품질 체크에서 재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진행률은 계획 대비 115%였죠. 한국 한화는 정말 독특했습니다. 조용한 인력으로 내부 공정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텐덤 방식 설계라는 것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부품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완성되면 다른 부분도 자동으로 맞춰지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조선소에서 일하는 현지 용접工마이크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리드 씨,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한국팀을 우습게 봤어요. 인원도 적고 장비도 화려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보니까 뭔가 달라요. 저는 그에게 어떤 점이 다른지 물어봤어요. 마이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은 실수를 안 해요. 다른 팀들은 가끔 재작업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국 쪽에서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화구역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재작업이나 수정 작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공정이 한 번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차이인 것 같았습니다. 4주차 주간 회의에서 각 팀의 현황이 발표되었어요. 프랑스는 여전히 고품질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진행률이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중국은 빠른 속도를 자랑했지만 일부 품질 이슈가 제기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화의 수치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진행률 95%, 품질 하자율 0%, 안전사고 0건이었어요. 톰슨 제독이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화는 아직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적어 보이는데 이 수치들이 정확한 건가요? 강도윤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저희는 보고서에 정확한 수치만 기록합니다.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아요. 저는 그 순간 뭔가 특별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선소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이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였어요.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작은 팀이 배를 만들 수는 없을걸 이라고 했던 말이 점점 확신이 없어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요즘엔 한화 쪽이 제일 바빠 보인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5주차에 접어들면서 중국 CSSC 팀의 작업 속도는 더욱 놀라워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조선소에 도착하면 이미 그들의 구역에서는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리우 총괄 매니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우리는 계획보다 6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힘이죠. 미국도 우리의 속도를 인정해야 할 때예요. 수치상으로도 그들의 진행률은 예상보다 42% 빠른 상황이었습니다. 하루에 대형 블록 3개씩 조립해내는 속도는 정말 경이로웠어요. 톰슨 제독도 중국 구역을 방문할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죠. 이 속도라면 전체 프로젝트를 2개월 단축할 수 있겠군요. 정말 놀라운 생산력이에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국방부 고문으로서 15년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관리해본 경험상 이렇게 급격한 속도 향상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거든요. 저는 매주 제출되는 자재 리포트를 더 세심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6주차 목요일 오후 자재 검수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중국 팀이 사용하는 강제의 밀도 수치가 미묘하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규격서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였지만 실제 밀도가 미 해군 표준보다 15% 낮았어요. 저는 즉시 품질관리팀의 톰 핸더슨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톰, 이 강제 밀도 수치 좀 봐주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톰이 자료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규격은 맞는데 실제 수치가 좀 애매하네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승인된 자재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15년간의 경험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설 감식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어요. 제 예산으로 독립적인 자재 검사를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재료공학과 김철수 교수에게 연락했어요. 김 교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해양 구조물 자재 분야의 권위자였습니다. 교수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조선소 자재 검사를 비공식적으로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김 교수가 흔쾌히 응해주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 샘플만 가져오시면 정밀 분석해드릴게요. 해양 구조물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 정확해야죠.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조선소에서 몰래 자재 샘플들을 채취했습니다. 프랑스, 중국, 한국 각 팀이 사용하는 강제와 용접재를 소량씩 확보했어요. 특히 중국 팀의 샘플은 여러 지점에서 다양하게 채취했습니다. 의혹을 확실하게 검증하고 싶었거든요. 수요일에 김 교수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리드 씨,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좀 심각해요. 직접 와서 보시는 게 좋겠어요. 김 교수의 연구실에서 본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팀이 사용하는 강제의 탄소 함량이 명시된 규격보다 낮았고 특히 일부 하청업체에서 납품한 자재는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추정된다는 결과였어요. 교수님, 이 정도면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김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당장은 문제 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위험해요. 특히 해양 환경의 염분과 습도에 장기간 노출되면 부식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 있어요. 이런 자재로 만든 선박은 5년 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즉시 추가 조사에 착수했어요. 중국 팀의 하청업체들을 추적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고품질 자재를 납품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중국 본토의 저가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상당량 섞여 있었어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자재가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정황을 파악한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조선소의 일부 베테랑 용접공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빌로건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리드 씨, 요즘 중국 쪽 자재가 좀 이상해요. 용접할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예전보다 무르다고 해야 하나 뭔가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비공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했어요. 더욱이 중국 팀의 빠른 진행률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가 호평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한화팀의 강도윤과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넌지시 물어봤어요. 강 매니저, 다른 팀들의 자재는 어떻게 보세요?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팀 자재에 대해 평가할 입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자재는 모두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것들입니다. 해양 환경에서 30년 이상 사용해도 문제없는 걸로 검증된 것들이죠. 그의 말에서 미묘한 뉘앙스를 느낄 수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다른 팀의 자재 품질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 말 그대로 대형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오전 11시 30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긴급 사이렌이 울려 퍼졌어요. 저는 국방부 사무실에서 급히 달려왔는데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탈레스 팀의 작업구역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어요. 해빙기 구조물 중 하나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개월간 공들여 만든 대형 블록이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에르 뒤부와 사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 아래 무너진 철골 구조물을 바라보며 그는 계속 프랑스어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조금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중얼거리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긴급 조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저도 국방부 대표로 참여했는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구조물 연결 부위의 용접 불량과 설계 오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주간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검수 과정을 생략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나왔어요. 조사단 회의에서 피에르 사장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예요. 우리는 40년간 이런 일을 해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아마 최근 날씨 변화나 예상치 못한 하중 때문일 거예요. 톰슨 제독도 프랑스 팀을 감싸려 했어요. 40년 파트너십에서 이런 작은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빨리 복구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난 몇 주간 프랑스 팀이 중국의 빠른 진행률에 압박받아 무리하게 일정을 단축하려 했던 것을 목격했거든요. 품질보다 속도에 집중하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프랑스 구역의 작업은 전면 중단되었어요. 안전 점검과 재설계가 필요했고 최소 4주간의 진수 연기가 불가피했습니다. 이는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도 큰 차질을 가져올 상황이었어요. 피에르 사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사소한 사고일 뿐입니다. 우리는 곧 정상화할 수 있을 거예요. 프랑스의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프랑스 기술진들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작업을 다시 점검하느라 진행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더욱이 일부 고위 간부들이 이 사고를 덮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스미스 차관보가 비공식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일로 전체 프로젝트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언론에는 최소한으로만 발표하고 빨리 정상화하는데 집중해야 해요.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어요. 15년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덮어온 것을 수없이 봐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차관보님, 이게 바로 기술입니다. 화려한 장비나 오랜 파트너십이 아니라 정직한 공정과 정확한 절차가 진짜 기술이에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스미스 차관보가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이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40년간 믿어온 파트너를 의심하자는 건가?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이번 사고는 예측 가능했던 일입니다. 속도에만 집중하고 기본을 소홀히 한 결과죠. 그날 오후 저는 한화구역을 방문했어요. 다른 곳과 달리 이곳은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강도윤과 그의 팀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강도윤에게 물어봤습니다. 프랑스 팀 사고 소식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답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위가 안전하다고요. 빠르게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지난 8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한화팀은 처음부터 자신들만의 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화려하지도 빠르지도 않았지만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매주 제출되는 보고서에서 지연이나 결함, 그리고 안전사고도 모두 발생하지 않는 역대급 기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저는 프랑스 사고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화팀의 작업 방식에 대해서도 따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들은 분명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것이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 뉴스에서 프랑스 조선소 사고 소식이 나왔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사소한 안전사고 정도로만 보도되었습니다. 진짜 원인이나 심각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프랑스 팀의 사고 이후 2주가 지나면서 조선소 전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제출되는 주간 보고서들을 검토하는 것이 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살펴봤습니다. 각 팀의 수치들이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프랑스 탈레스 팀의 10주차 보고서는 참담했어요. 진행률 65%는 계획 대비 35%나 늦어지고 있었고 재작업률 23%, 안전사고 1건, 예상 완공 지연 6주라는 수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에르 뒤부아 사장이 제출한 부가 설명서에는 변명들로 가득했어요.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제와 날씨 요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중국 CSSC 팀은 여전히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진행률 118%, 1일 블록 생산량 3.2개, 전체 일정 단축, 3주 예상이라는 화려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자재 품질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치들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화팀의 주간 보고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공정률이 97%에 달했죠. 부가 설명도 필요 없을 정도로 깔끔했어요. 모든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품질 기준을 100% 충족하고 있다는 내용뿐이었죠. 저는 이 보고서들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겨우 15% 물량을 배정받은 팀이 가장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다가 문득 한화팀이 정말 보고서대로 일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졌어요. 새벽 1시. 저는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대부분의 구역은 조용했지만 한화구역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놀랍게도 야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강 매니저,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작업하시는군요. 그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리드 고문님, 이런 시간에 웬일이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보고서가 너무 완벽해서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강도윤이 웃으며 답했어요. 저희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보고서에 적힌 대로예요. 다만 밤에 일하는 이유는 낮보다 집중할 수 있고 다른 팀의 소음이 없어서 정밀 작업하기 좋거든요. 그는 저를 현장 안으로 안내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7명의 기술자들이 묵묵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작업자들의 집중도였어요. 피곤한 기색 없이 각자 맡은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 기술자에게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게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보람있어요. 저희가 만든 배가 바다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제대로 만들려고 해요. 강도윤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저희는 텐덤 시스템이라는 걸 사용해요. 모든 부품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완성되면 다음 것도 자동으로 맞춰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수가 거의 없고 재작업도 필요 없죠. 저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화팀이 왜 조용하면서도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이들은 단순히 빠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정확성이 결국 더 빠른 완성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저는 조선소를 떠나면서 강도윤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조용하지만 실수도 없군요. 그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할 뿐이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확하면 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저는 어젯밤에 본 것들을 정리해서 개인 메모를 작성했어요. 한화팀의 작업 방식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지, 그리고 그들의 보고서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었어요. 11주차 회의에서 각 팀의 현황이 발표되었어요. 프랑스는 여전히 복구 작업에 매달려 있었고 중국은 빠른 속도를 자랑했지만 일부 품질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화의 발표는 간단 명료했어요. 강도윤이 단상에 올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문제나 이슈는 없어요. 톰슨 제독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아무 문제도 없나요? 다른 팀들은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강도윤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방식으로 일해요.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거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톰슨 제독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난 3주간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화팀의 물량 재배정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년 국방부 생활에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건의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독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게. 저는 두툼한 파일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제독님, 필라델피아 조선소 프로젝트 물량 재배정에 대해 건의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톰슨 제독이 커피를 마시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은 이미 불쾌해 보였죠. 제이슨, 또 한화 이야기인가? 자네 요즘 한국에 너무 빠져있는 것 아닌가?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제독님, 이건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세요. 지난 12주간 한화는 단 한 번도 지연이나 결함이 없었어요. 반면 다른 팀들은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독이 자료를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제이슨, 자네도 15년간 이 일을 해왔으니 알 텐데 이런 프로젝트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야. 정치적 고려사항이 더 중요해. 우리가 프랑스나 중국과의 관계를 망쳐가면서까지 한국에 더 많은 물량을 줄 수는 없어.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제독님, 프랑스는 이미 6주 지연 확정이고 예산도 30% 초과했어요. 중국은 속도는 빠르지만 자재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한화는 예산 내에서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물량 재배정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전체 프로젝트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제독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이슨, 자네는 기술자니까 숫자만 보지만 난 더 큰 그림을 봐야 해. 프랑스는 나토 핵심 동맹국이고 중국은 글로벌 파워야. 한국은 아무리 잘해도 지역 강국일 뿐이지. 그 순간 스미스 차관보와 존스 조달청장이 들어왔어요.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스미스 차관보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이슨, 또 한화 물량 늘리자는 이야기인가? 자네 정말 끈질기네. 존스 조달청장도 거들었어요. 리드 고문, 현실을 보세요. 정치는 성과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15% 성과로 뭘 바꾸자는 겁니까? 한화가 아무리 잘해도 전체 그림에서는 미미한 역할일 뿐이에요. 저는 그들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차관보님, 청장님, 이건 정치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예요. 품질이 떨어지는 군함을 바다에 띄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해군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요. 스미스 차관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이슨, 자네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닌가? 프랑스와 중국은 수십 년간 검증된 파트너들이야. 한 번의 작은 실수나 의혹으로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 저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렇다면 중국 팀의 자재 품질 검사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김철수 교수의 독립적 분석에 따르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톰슨 제독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제이슨, 자네가 무슨 권한으로 독립적 검사를 했다는 거야? 공식 절차도 무시하고 사설기관에 의뢰했다고? 이건 명백한 월권이야. 저는 당황했지만 떳떳하게 답했어요. 제독님, 저는 제 개인 예산으로 했어요.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라서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존스 조달청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드 고문, 자네의 행동은 부적절해. 공식 채널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스미스 차관보가 덧붙였어요. 더욱이 자네가 한화에 너무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혹시 개인적 이해관계라도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차관보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순전히 기술적 판단에 따라 행동한 거예요. 개인적 이해관계는 전혀 없어요. 톰슨 제독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제이슨, 이번 건은 여기서 끝내라. 더 이상 한화 물량 재배정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주어진 업무나 충실히 해. 알겠나? 저는 그 순간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15년간 쌓아온 신뢰와 전문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들은 진실보다 정치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독님,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공식 채널이 막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말이에요. 조선소로 직접 가서 더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펜타곤을 떠나 필라델피아로 향했어요. 가방에는 개인 카메라와 측정 장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한화에 너무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한화의 완벽한 성과와 다른 팀들의 문제점들은 명확한 사실이었거든요. 펜타곤에서의 좌절적인 회의 이후 3일 동안 저는 조선소에서 개인적인 조사를 진행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정기 점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감찰이었습니다. 15년간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각 팀의 작업 현장을 면밀히 관찰했거든요. 목요일 오전, 저는 중국 CSSC 구역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활기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심각한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청업체들이 납품한 자재들을 추적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일부 강제 번호를 확인해보니 서류상의 업체와 실제 제조업체가 달랐습니다. 공식 납품서에는 고품질 미국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각인을 보면 중국 본토의 저가 업체 제품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용접재였습니다. 해양용 특수 용접봉이어야 하는데 일반 건축용 제품들이 상당량 섞여 있었거든요. 이런 자재로 만든 선박은 바닷물의 염분에 장기간 노출되면 부식이 급속히 진행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즉시 사진과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베테랑 용접공 빌로건에게도 추가 정보를 얻었어요. 리드 씨, 솔직히 말하면 요즘 중국 쪽 자재가 이상해요. 용접할 때 불꽃 색깔부터 다르거든요. 30년 해본 경험으로는 분명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위에서는 일정 맞추라고만 하니까 할 말이 없죠. 금요일에는 프랑스 구역을 집중 조사했어요. 사고 이후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설계 변경이 여러 차례 이뤄졌고 그때마다 추가 비용과 지연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피에르 뒤부와 사장과 기술진들 사이의 갈등도 심각했습니다. 프랑스 본사에서 파견된 설계팀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현지 시공팀은 본사의 지시에 불만을 표하고 있었어요. 한 프랑스 기술자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번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무리였어요. 본사에서는 비용 절감만 강조했고 현장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생긴 거예요. 토요일 오후, 저는 마침내 직접적인 감찰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어요. 개인 자격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 내 동료들 중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품질관리팀의 톰 핸더슨과 안전관리팀의 수잔 데이비스, 그리고 해군 출신 기술자 마크 윌슨이 협력해주기로 했어요. 일요일 밤, 우리는 비공식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라 현장이 조용해서 더 정밀한 조사가 가능했어요. 중국 팀의 작업구역에서 발견한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잔이 안전 기준을 점검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완전히 규정 위반이에요. 용접 부위 점검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일부는 미완성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요. 마크가 구조적 안정성을 검사하며 발견한 것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일부 연결 부위에서 균열이 발견되었고 볼트 체결도 기준에 미달하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이런 상태로는 바다에서 큰 파도를 만나면 구조물이 견디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톰이 자재 샘플들을 재검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어요. 비표준 시멘트와 강제 누락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구조 부위에 사용된 강제의 탄소 함량이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았어요. 월요일 새벽, 우리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하청 조선소에서 발견된 비표준 시멘트, 강제 누락, 그리고 안전규정 위반 사항들을 상세히 정리했어요. 반면 한화구역에서는 단 하나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재가 표준을 100% 충족했고 용접 품질도 완벽했어요. 안전규정 준수율도 100%였죠. 수잔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 정도로 완벽한 현장은 처음 봐요. 모든 것이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실수나 누락이 전혀 없다니 정말 놀라워요. 저는 이 보고서를 들고 다시 톰슨 제독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톰, 수잔, 마크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제독님, 이번에는 객관적인 감찰 결과입니다. 4명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예요. 톰슨 제독이 보고서를 받아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중국과 프랑스 구역에서 발견된 문제들의 심각성을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구조적 안전성에 관한 부분에서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독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라면 전체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겠군. 수잔이 덧붙였어요. 제독님, 특히 중국 구역의 일부 작업은 전면 재시공이 필요해요. 현재 상태로는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크도 거들었습니다. 반면 한화구역은 모든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어요. 오히려 일부 부분은 기준보다 더 높은 품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스미스 차관보와 존스 조달청장도 참석했습니다. 감찰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일부 작업이 전면 중단되었고 안전 재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감찰 결과가 공식 발표된 지 이틀 후인 화요일 오전 제 휴대폰이 쉴 틈 없이 울려댔어요. 처음에는 동료들의 전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언론사 기자들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사라 존슨 기자가 첫 번째였어요. 리드 고문님, 필라델피아 조선소 감찰 결과에 대해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특히 한국 업체만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이 흥미로운데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직 공식 발표도 되지 않은 내용이 어떻게 언론에 알려졌는지 의문이었거든요. 죄송하지만 공식 발표 전에는 코멘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라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문님, 저희는 이미 내부 정보를 확보했어요. 중국과 프랑스 구역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견되었고 한화만 완벽한 평가를 받았다는 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언론의 정보를 흘렸다는 것을요. 아마 감찰에 참여했던 동료들 중 누군가가 공익을 위해 제보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보도를 유예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직 공식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급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암암리에 이 소식이 퍼져나간 지 일주일 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어요. 월요일 오전 9시 펜타곤에 긴급 상황실이 설치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프로젝트가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프랑스 탈레스는 안전 문제로 작업을 전면 중단했고 중국 CSSC는 미국 정부의 품질 재검사 요구에 반발하며 철수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국방장관 직속 위기관리팀에 소집되었어요. 회의실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비롯해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죠. 매티스 장관이 첫 마디를 꺼냈어요.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자. 프랑스는 안전 문제로 작업 중단, 중국은 철수 검토. 그러면 전체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 톰슨 제독이 침울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장관님, 이대로 가면 프로젝트 전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이 담당하던 85% 물량을 다시 배정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스미스 차관보가 급하게 말했어요. 다른 업체들을 긴급 물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의 다른 조선소들이나 일본 업체들에 문의해볼까요?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내서 발언했습니다. 장관님, 한화 시스템의 물량 확대를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문제도 없이 완벽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매티스 장관이 저를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리드 고문, 한화가 85% 물량을 추가로 감당할 수 있다고 보나? 저는 확신을 갖고 답했어요. 장관님, 한화는 이미 한국에서 대형 조선소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생산 능력 모두 검증되어 있어요. 더욱이 이들의 텐덤 시스템은 확장성이 뛰어나서 물량이 늘어나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존스 조달청장이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리드 고문, 한 업체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큰 것 아닌가요?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매티스 장관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잠깐,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 국가 안보가 우선이다. 우리 해군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 정치적 고려사항은 부차적이야. 그리고 나서 장관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리드 고문, 정말 확신하나? 한화가 전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저는 1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지난 3개월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화의 기술력과 관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무엇보다 이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화요일 오후 대통령 직속 기술자문단에 긴급 요청이 들어갔어요. 백악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기술자문단장인 존 홀드런 박사가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방문해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저도 동행했는데 홀드런 박사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한화구역을 둘러본 후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이 정도 품질과 시스템을 갖춘 곳은 처음 봅니다. 강도윤이 홀드런 박사에게 현장을 안내하며 설명했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미국 해군의 기준에 맞춰 작업해왔습니다. 품질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저희 철학이에요. 홀드런 박사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만약 물량이 대폭 늘어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강도윤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한국 본사와 협의해서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 텐덤 시스템은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물량이 늘어나도 품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수요일 저녁 국방부 차관 로버트 페트로프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백악관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신호였어요. 페트로프 차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에 전체 건조 물량의 60%를 배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머지 40%는 안전성이 확인된 후 프랑스와 중국에 재배정하거나 다른 업체를 물색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톰슨 제독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이었습니다. 리드 고문이 옳았군요. 때로는 기존 관례를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목요일 오전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페트로프 차관이 직접 발표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프로젝트의 물량 재배정을 발표합니다. 한화 시스템이 전체 건조 물량의 60%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순전히 기술적 우수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결정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차관님, 한국 업체 한 곳에 이렇게 큰 물량을 맡기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페트로프 차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화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한 품질을 보여줬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검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오후 저는 조선소로 달려갔어요. 한화팀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강도윤과 그의 팀원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얼굴에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물량 재배정이 공식 발표된 지 이틀 후인 토요일 새벽 5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한화팀이 60% 물량을 담당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추가 인력과 장비가 대거 투입되었거든요. 저는 일찍 조선소에 도착해서 이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대형 수송기 세대가 연속으로 착륙했어요. C-17 글로브마스터에서 내려오는 한국 기술진들과 최신 조선 장비들을 보며 이제 정말 본격적인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가져온 모듈형 크레인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기존의 고정식 크레인과 달리 필요에 따라 이동하고 조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강도윤이 새로 도착한 팀과 회의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본사에서 파견된 이종현 총괄 매니저가 현장을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3개월 안에
기존 15% 물량의 4배를 완성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저희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어요. 텐덤 시스템의 확장 버전입니다.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에서 온 추가 인력 120명이 기존 팀과 완벽하게 융합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혼란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팀처럼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현장에 상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 고문으로서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면밀히 관찰할 책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화팀이 이 거대한 도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너무 궁금했어요. 화요일 오후, 저는 조선소 근처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매일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방부에 보고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화팀에서 제게 야전 침낭을 준비해줬다는 거예요. 강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고문님, 저희와 함께 밤을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현장에서 직접 보셔야 저희 방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15년간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밤을 보내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날 밤이 제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되었어요. 첫 번째 밤, 저는 야전 침낭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조선소의 밤은 생각보다 소음이 많았고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어왔거든요. 하지만 한화 직원들은 이미 익숙한 듯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강도윤이 저를 깨웠어요. 고문님, 일출 시간 작업 시작입니다. 함께 보시죠. 해가 뜨면서 조선소 전체가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화팀의 아침 작업 시작 의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팀원이 둥글게 모여서 오늘의 목표와 안전 수칙을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종현 총괄 매니저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정확하게 해봅시다. 우리가 만든 배가 바다에서 미국 해군을 지킬 거예요. 수요일 밤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필라델피아의 11월 날씨는 예상보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한화팀은 날씨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눈 쌓인 도크에서 작업을 계속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강도윤이 제게 다가와서 물어봤습니다. 고문님, 힘드시죠? 이런 환경은 처음이실 텐데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힘들긴 하지만 값진 경험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정말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이 보여요. 목요일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작업 진행률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텐덤 시스템의 확장 버전은 정말 마법 같았어요. 하나의 블록이 완성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들도 빠르게 조립되는 방식이었거든요. 저는 매일 밤 국방부에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진행 상황이 아니라 한화팀의 독특한 작업 철학과 문화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성공 비결이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금요일 밤, 일주일간의 야전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화팀과 함께 소박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컵라면과 김밥이 전부였지만 그 어떤 고급 만찬보다 따뜻했습니다. 이종현 총괄 매니저가 저에게 말했어요. 고문님 덕분에 저희가 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저는 그냥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야전 침낭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한화팀과 함께 보낸 시간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란 화려한 조건이나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일주일간의 현장 생활을 마치고 월요일 아침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펜타곤의 깔끔한 사무실과 에어컨이 나오는 환경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제 주요 업무였어요. 화요일 점심시간, 저는 다시 조선소 근처로 향했습니다. 한화팀의 놀라운 진전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조선소 주변 풍경도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팀의 성공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부두 인근 카페 델라웨어 하버에 들렀는데 사장인 마리아 고메즈가 저를 알아봤어요. 당신이 그 국방부 고문이시죠? 한국팀을 도와주신 분 말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뭘 도와드렸다는 건가요? 마리아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조선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동네 전체가 무너져요. 저희 카페도 조선소 직원들이 주고객이거든요. 그런데 한국팀이 와서 일이 잘 풀리니까 다들 안심하고 있어요. 그녀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거 한국팀에게 전해주세요. 저희가 만든 특제 커피예요. 힘든 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저는 그 커피를 받아들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화팀의 성공이 단순히 프로젝트의 성공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 전체에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수요일 오후 조선소 주변을 걸어다니다가 한 가족을 만났어요. 아버지는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톰 머피였고 부인과 어린 딸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것 같았습니다.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딸 에밀리가 저를 보며 순수한 눈으로 물어봤어요. 아저씨, 여기서 만든 배가 우리 해군을 지켜주는 거죠? 저는 무릎을 꿇고 에밀리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래, 맞아. 여기서 만든 배가 바다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야. 에밀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아빠가 만든 배도 영웅 배가 되는 거네요. 저는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작은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중요한 것인지 순수하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톰 머피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고문님, 한국팀과 함께 일하는 건 정말 다른 경험이에요. 이들은 모든 용접 하나하나에 혼을 담아요. 마치 자신의 가족이 탈배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일하거든요. 목요일에는 더욱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시내 고등학교에서 견학을 왔는데 학생들이 한화팀의 작업 과정을 보며 진심으로 감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7살 마이클이라는 학생이 강도윤에게 질문했어요. 매니저님, 이렇게 정확하게 일하는 비결이 뭐예요? 강도윤이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할 때 기초가 중요하다고 배우죠? 배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를 튼튼하게 하면 그 위에 무엇을 올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화팀이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 세대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금요일 저녁, 저는 마리아의 카페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어요. 80세가 넘어 보이는 그는 2차 대전 참전 용사 조지 윌슨이었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한국팀을 도운 그 고문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지 할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70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했었네. 그때는 우리가 한국을 도왔지만 이제는 한국이 우리를 돕고 있구나.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어. 그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은 결국 인정받는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더군.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조선소에 나가서 한화팀과 함께 주간 회의에 참석했어요. 이종현 총괄 매니저가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상보다 2주 앞선 진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앞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방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신중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강도윤이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바다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날 오후 조선소를 떠나면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을 증명하려 했던 일이 이제는 훨씬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화팀은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